지금 하베르만 설명회를 오늘 하는 이유는 매달 이제 하베르만은 이제 정기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베르만 정기 설명회를 통해서 일단은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부모님들에게 이제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좀 도움도 드리고요. 하베르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학 프로그램이 저번 설명회 때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하면서 어머님들께 많은 관심을 갖다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어린 자녀들이 이제 5세, 그다음에 6세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실제 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고민들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5세, 6세는 이제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이들이 무엇을 갖다가 이제 좋아하고 무엇을 또 바라보는지, 그리고 단지 그냥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방법대로 그냥 하면 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드리고 아이들을 다룰 때 조금 더 세밀하게, 그 다음에 좀 더 다정다감하게,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그 학습적인 부분에서 어려워하는 것들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른의 관심과 어른의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학원이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는 그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갖다가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것 자체가 상당한 배려인 거죠. 근데도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사실 이 5세, 6세는 그 기다림에 대한 여유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가 아이들의 그 성장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요 몇 개월 사이에 체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어머님들 모시고 여기 5세, 6세 즐겁게 공부하는 학습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어 공부 어떻게 하지? 5세인데 6세인데 과학은 안 해도 되나?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풀어드리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설명 들으시고 나서 나중에 궁금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끝나시고 질문들 하시면 거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들을 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그 흔적을 좀 남겨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 그 친구들이요,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자, 우리 아이가 가는 첫 수학학원 어디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에 그 아담리즈라고 하는 그 수학학원이 나왔을 때 사실 초중고의 그 수업을 갖다가 하는 저가 들었을 때는 거기는 아이들이 놀이하는 수학이야. 소마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도 놀이하는 수학이었거든요. 아니 근데 교과를 갖다가 배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학습이 될까? 학습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사고력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앞서서 이제 선행이라는 부분의 전 단계로 나오게끔 되어지면서 사실 그 교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 후에 시작하는 걸로 많이 바뀌었어요. 사고력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껏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가면 좋겠지만 사실 이 사고력은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그 머리의 크기를 갖다가 결정짓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고력에 대한 부분의 베이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도 우리가 필요한 건 맞지만 실제로 사고력에 대한 공부는 늦어도 초등학교 4학년이면 다 끝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릴 때 배우는 사고력에 대한 부분들이 아이들의 머리 크기를 갖다가 결정하면 그 머리에 담을 수 있는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작든 또 크든 그 부분에 담긴 것을 갖다 통해서 흘려보내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들을 담는 형태로 남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 수학이 놀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접근으로 간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냥 교고를 쓰세요. 근데 교고를 쓰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면 잘 모르세요. 근데 조금 아시는 분들은 어릴 때는 손을 많이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을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구를 쓰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자, 근데 이 어린아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아닙니다. 5세, 6세입니다. 그 어릴 때
사실 뇌가 발달되어지기 시작하는 집중 시기, 첫 시기라고 우리가 보면 우뇌하고 자뇌에 대한 우리가 느끼는 부분들이 다 다르죠. 실제로 이 창의성 부분하고 언어에 대한 부분이 자뇌 우뇌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이제 연결, 상호작용하게끔 되어지면서 인지 발달을 갖다가 하는 시기가 바로 5세입니다. 근데 이 5세가 빠르면 그 인지 발달 정도가 이제 빠른 상태를 어른들에게 표출되어질 때, 잘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잘해라고 하는 부분이 꾸준하게, 그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참 좋겠는데요. 그 유지가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매끄러운 것도 있지만 사실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강조점에서 너무 수학만을 갖다가 강조하는 경우 사실 메말라요.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수학만을 갖다가 우리가 빠르게 하다가 보면 이 메마르는 감정 진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조금 수학에 대한 템포를 우리가 여기서 100으로 달리고 있다고 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80, 70으로만 놓고 나머지 그 20과 30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감성적일 수 있는 부분에 두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그 다음에 그렇죠 과학이나 또는 실험이나 이런 걸로 좀 채워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국어 대신에 영어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하는데 이 영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감성을 갖다가 우리가 표현하는 게 모든 학생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걸 우리가 잘하는 친구가 있고 못하는 친구가 있으니까요. 국어도 마찬가지죠. 근데 언어적인 부분에 대한 발달은 어릴 때 저희들이 보는 영재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전에 있는 아이들이 이게 우리가 얘는 영재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때 다른 것보다도 언어의 영재를 우리는 대부분 그렇죠 영재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아이가 놀이 수학을 갖다가 할 때는 기본적으로 뇌가 발달하는 시기에 필요한 행동 요건, 역할, 그리고 이제 손 쓰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수반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어휘를 마음껏 늘려주기 위해 말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꼭 신경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애들이 공부를 갖다가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그죠 호기심이죠. 내가 궁금증이 없으면 그거 쳐다보나요? 안 쳐다봐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은 이제 수학을 갖다 할 때 그냥 수학 문제를 풀지만 5세, 6세 아이들은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뛰어다니거든요. 와,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 정말 우리 레이서가 따로 없어요, 언니. 근데 이 레이서가 따로 없는 이 아이들이 딱 하나 고정되어주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뭐냐면 마이쮸 또는 말랑카우. 와우, 저는 그 말랑카우가 또는 새콤달콤이 또는 마이쮸가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또 구침성 있게 할 수 있는 그 요소로 자리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뭔가를 갖고 싶은 느낌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학습력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학습의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주어지게끔 해야 되는 5세, 6세의 아이들에게 바로 필요한 거죠. 그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시작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큰아이들도 이렇게 가르치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습성적으로 잘 커온 친구들은 그 호기심 또는 궁금증에 대한 부분들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잃어버리지 않은 걸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공부를 지속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교과 지식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또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호기심이나 궁금증에 대한 부분만을 유발해서 학습에 우리가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트렌드를 갖다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무턱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직전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여기 안 가면 큰일 나,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면 마음이 불안해서 내 아이가 뒤떨어지거나 아니면 못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처럼 느껴지게끔 돼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두셨기 때문에 당연히 느껴지는 마음이라고 내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크든 그 다음에 작든 아니면 유아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간에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그 아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아이를 판단하시면요, 그 판단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정확한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일단 놀이가 공부가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제가 제목을 해놨는데, 사실 이 수학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뭐 이제 대수, 기하 뭐 이렇게 나누다 보면 숫자를 잘하는 친구와 도형을 잘하는 친구, 이게 크게 나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학의 우리 절정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우리 나중에 이제 K1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조합이거든요. 사실 그 조합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친구들은 수학 공부력에서는 월등히 앞서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단지 대수를 갖다가 꼼꼼하게 잘한다고 해서 조합을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하, 도형을 갖다가 잘한다고 해서 이 조합을 잘하지는 않아요. 이 두 개, 대수하고 우리 도형의 이 부분들이 이렇게 버무려져야만 조합이라는 부분, 융합적인 부분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생활상에서 공부할 때 수학에 대한 부분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수학을 갖다가 공부하면 수학만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수학을 갖다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는 수학의 과학도 나와요, 수학의 역사도 나와요, 수학의 스토리텔링도 나와요. 자,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국어, 사회, 그 다음에 또 과학이라는 부분들이 접목되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우리 이런 형태적인 융합 요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그냥 단지 문제의 접근만으로 하게 되어지면 이해하는데 조금은 힘든 것 같아요. 자, 우리 부모님들도 공부 이제 해보셨지만 기본적인 수학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를 잘 풀고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푼다라고 해서 다음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풀어내는 거는 이해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느 정도 했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 문제를 갖다 암기해서 똑같은 문제를 갖다가 우리 푸는 것처럼 스킬을 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학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문장의 이해력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수학 문해력이라는 부분도 나오잖아요. 최근에는 천재교육에서 과학 문해력도 나왔습니다. 와, 과학 문해력. 솔직히 과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 과학 문해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정의를 강조 안 하고 과학의 원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해력이라는 요소는 수학이든 과학이든 국어든 간에 정확하게 내가 그 핵심 문장의 단어, 키워드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급급해요. 공부를 할 때 급해요. 왜? 계속 다른 친구들에 대한 경쟁, 그리고 그 경쟁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빠른 속도, 자,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푸는 것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간적으로 쫓겨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워딩, 즉, 그렇죠, 단어의 정의를 갖다가 익히고 넘어가는 거를 간과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놀이가 공부가 되어질 때 그 놀이에다가 이 학습적인 요소에서 다른 것 말고요, 용어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 하나 이렇게 쓱 찔러 넣어주면 아이들이 공부할 때 그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익히고 그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잘하려고 해도요, 아이들이 정의를 갖다 잘 익혀야 되는 거지, 그 부분에서 정의를 갖다 안 익히는데 이거 설명 잘 하겠어요? 못해요. 어머님들 자녀들 세대는 글쎄요, 앞으로 수능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수능이 없어지게 되면 결국 평가는 객관식형? 아니요. 전체 다 서술형, 능술형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우리가 하는 친구들은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이 아니고요, 그 수학 문제를 갖다가 내가 아닌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한 걸 잘 느끼고 평가할 수 있게끔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느냐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설득하고 있는 이 말로 다른 사람을, 그렇죠, 설명하는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느냐는 논리로 모든 과목이 다 접근이 돼요. 그래서 어릴 때에 어머님들께서 잡아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어 말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두고 말하기는 생활상의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상의 습관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가장 옆에서 아이를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이라서 그 생활상의 습관에서 말하는 습관을 조금 잡아주시는 게 가장 공부에 있어서 현명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놀이할 때도요, 어휘의 수준이 높은 친구들이 이 확실히 노는 수준, 공부하는 수준도 빨라지고 높아지는 경향이 짙습니다. 자, 여기 어머님 이 국어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쓰는 게 아니라 읽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5세가 이제 레테를 갖다 보러 오게 되면 한글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한글을 갖다가 쓰는 것까지는 안 되지만 한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익혀본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한글을 전혀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한글을 못하니까 쓸 때 어떻게 하냐? 당연히 선생님이 쓴 거를 따라 쓰면서 그리죠. 근데 그 부분은 쓰는 게 아니고요,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말을 갖다가 아예 못하는데, 와, 여기는 이 부분에서 쓰는 것도 잘 못 따라와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학습을 빨리 할 게 아니고요, 그 친구의 행동력을 갖다가 높여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말과 그다음에 쓰는 거에 대한 부분은 자기의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표출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행동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체육 활동이나 다른 경험적인 부분의 활동들을 높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이 학습에 대한 부분을 무리하게 끌고 가서 아이가 이 학습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실현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거든요. 늦게 한다고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단 그 늦게 했을 때에 대한 부분의 대처를 어머님들께서 아시고 정확하게 수순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인내력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글씨를 갖다가 정말 써보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지도하고 있는 5세 반에서도 학생들이 남자애들인데도 불구하고요, 글씨를 따라 쓰려고 해요. 근데 그 글씨를 갖다 따라 쓰려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여기 이렇게 써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선생님만의 제스처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특히 초등학생까지는요, 가장 중요한 게 앞에 누가 서 있느냐예요. 어머님, 애들이 학원 갈 때요, 어머님도 생각해보세요. 학원 갈 때 엄마 학원 가기 싫어 막 우는 거 봐. 근데 엄마 학원 나 선생님 보러 가야 돼. 엄마 학원 나 학원 가고 싶어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떻게 써요? 다르죠. 어머님들이 피곤한 것, 그다음에 피로도가 적은 거는 바로 후자일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학원 갔다가 나올 때도 애들이 어머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갖다 받아서 이런 거 나오는 것보다 정말 활짝 웃고 막 웃으면서 나오는 거, 이게 훨씬 보기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의 그 공부는 애들한테, 지금 5세나 6세한테는 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5세보다는 6세가 조금 더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또 위니까 더 낫죠. 그리고 이 5세와 6세의 가장 큰 공통점은요, 눈치가 빠른 녀석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묵직하게 이렇게 눈치가 없어도 잘 따라오는 친구들은요, 꿋꿋하게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엉덩이 쳐주면서 앞으로 밀면 따라갑니다. 근데 6세는요,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앞서 나가는데, 눈치가 느린 친구들은 조금 속도가 이게 더뎌요. 근데 더디다고 해서 그 친구를 이렇게 못한다 이런 표현으로 하는 경우는 절대 안 됩니다. 어머님들께서 제가 개인적인 부탁 하나 더, 애들이 조금 늦은 것에 대해서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요, 애들이 성장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갖다 풀어주시고, 그 긍정적인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으로 인해서 내 아이가 좋은 에너지를 받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어머님, 지금 수학 문제에 한 문제 못 푼다고 해서요,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에너지, 내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긍정의 에너지를 갖도록 해주는 건요, 지금 시기에 아니면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커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자존감이 점점 높아지고 쌓이면요, 나는 긍정 에너지가 넘쳐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못할 리가 없잖아?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공부를 꾸준히 잘 해나갈 수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아지게끔 되면요, 어머님 학습적인 무기력감이 정말 장난 아니게 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학습적인 무기력감이 오면 누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냐요? 아, 어머님 진짜 그때는요, 이렇게 때려서라도 내 공부를 시키고 싶지만, 네, 안 되더라고요. 누군가 좋은 훌륭하신 선생님을 앞에다 데려다 놔도 학습적으로 무기력한 친구들은 방법이 없어요. 왜? 본인이 마음이 이렇게 동하지 않으면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잘한다고 정말 칭찬을 갖다가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가서도 네, 그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의 흉내를 갖다가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선생님의 흉내를 갖다 내면서 그날 배운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말을 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기회를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애들이 이 부분에서 학습적인 배운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토해내는 이 시간에는요,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바쁘시겠지만,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건 알겠지만, 네, 거기에 잠깐 앉아서요, 아이가 그 설명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설명에 힘껏 박수를 쳐주세요. 그러면 다음번에 애들이 자기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엠베스트 때도, 지금은 엘리하이죠. 엠베스트 할 때, 1등 할 때도요, 그 동영상으로 수업 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학원 현장에서도 공부를 곧잘 하거나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대부분들이 집에 다 뭐가 있었냐면 칠판이 있었어요. 그 칠판이 있었던 이유는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용어로 쓰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거를 네, 응원해주고 들어주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사실 그 친구들이 지금 어디서 있든지 간에 저는 그 친구들이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왜? 그 친구들이 그런 어릴 때의 습관이 커나가면서 바뀌었겠냐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응원과 박수는요, 언제까지가 중요하냐면 초등학교 딱 2학년, 3학년 때까지예요. 애들이 이런 부분에서 수학을 일찍 접하게 되면요, 그 나이대가 점점 내려오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5세, 6세에 대한 부분들의 아이들이 설명을 갖다가 할 때 그 부분에서 박수를 갖다가 쳐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끼지 마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잘 쓰고 읽는 것이 중요하다. 어머님, 절대요, 우리가 이런 국어 공부할 때, 한글 공부할 때, 애들이 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쓰는 것. 우리가 5세, 6세 한글 하려고 어머님 기역, 니은, 디귿 쓰는 학원들 어머님 보내시잖아요. 근데 어머님 거기서요, 그 아이들이 그 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 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꺼내 보시면 기억니은 디귿 쓰기 싫으니까 도망가서 쓰지 않고 남은 공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어머님 그때는요, 거기다 딱 잡아놓고 한번 시키세요. 왜 그러냐면 이 한글에서 우리가 이 쓰는 거에 대한 조건은 어릴 때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이 진짜 네, 그 뒤에 학습적인 결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이 조금 더 빨라지고 쓰는 게 빨라지게 되면 네, 글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아이들의 필기력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기를 왜 하냐고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필기 중요하죠. 근데 왜 필기 중요해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십니다. 어머니, 필기는요, 왜 중요하냐면 내가 공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한번 쓰면서 복습을 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가 다시 복습을 하려고 할 때 선생님이 써준 칠판의 판서나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트에 대한 부분의 내용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공부를 하게 될 때 내가 쓴 거이기 때문에 눈으로 읽는 속도가요, 예, 선생님의 그 보내준 영상을 갖다가 보는 것보다 훨씬 빨라지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내신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한 30문제 푸는데요, 네, 한 4, 5분이면 풉니다. 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그 내용적인 부분의 개념이 빨라서인 것도 있지만 눈으로 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습, 쓰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연습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잘 쓰고
그 쓴 것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소리내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한 나이다. 지금의 학습을 시작하는 나이인 5세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6세는 아직 시작 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국어 잘하는 아이, 국어 잘하는 내 자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원한다면 전략적으로요, 읽기보다는 듣고 말하기에 대한 부분을 해주세요. 먼저 애들은 말을 먼저 하려고 자기 얘기 들어주기를 원하니까 말을 많이 해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거보다도 듣고 그 부분에 대한 걸 말하는 한 번의 여유, 한 번에 쉬었다가는 여유를 어리지만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 그림책 읽어주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질문과 답변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 어휘를 상승시켜주세요. 이때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이제 그 책을 읽어주다 보면 책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읽어주시기 때문에 어휘가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게 답변하거나 설명을 할 때 가급적이면 좀 어려우시겠지만 책에 있는 어휘를 이용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 질문하거나 아이가 답변을 할 때도 그 책에 있는 어휘 그대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한글을 갖다가 보는 게 좀 아직 이르다 싶으면 눈으로 익힐 만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지나가다가 그 간판들을 갖다가 읽고 그 부분에서 생각나는 그 단어나 문장들에 대한 부분들을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 실제 본 것에 대한 부분을 말로 전달하는 거는 쓰는 것도 금방 됩니다. 자, 이제 5세, 6세의 제일 중요한 하베르만이 수학이기 때문에 수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근데 5세, 6세는요 진짜 수학에 대한 부분의 어떤 감각적인 부분을 키워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하베르만은 하베르 키즈 과정과 하베르, 그 다음에 하베스트라는 이 3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교재가 워크북까지 하게 되면 한 140권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하베르 키즈에 대한 그 윗단계인 하베르 과정이 이 수적 감각에 대한 부분들을 길러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재입니다. 자, 근데 이 수적 감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릴 때, 아니 5세한테 6세한테 수적인 부분의 감각을 갖다가 뭘 원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텐데 우리 대부분의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들은요 양적 개념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씁니다. 근데 이 양적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머님 숫자를 갖다가 1부터 30까지, 1부터 100까지 애들이 외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직 머릿속이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 언어, 특히 지식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담았을 때 꺼내놓는 단계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식이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외우는 거, 꺼내놓는 거 어렵죠. 아직은 그 단계가 여기 이 지식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머님 이게 1이 큰지 10이 큰지를 몰라요. 그냥 10은 뒤에 있는 숫자. 그래서 양적 개념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문제집에 우리가 이 부분에 접근을 할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애들이 이제 그 책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어떤 책을 갖다 써야 되는지 애들은 대치동 애들은 금방 알아요. 근데 사실 대치동을 갖다 벗어나게 되면 문제집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만큼 또 이게 고민이 되는 게 없더라고요. 왜? 어머님들이 자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늦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이 더 많다 보면 교재의 그 난이도가 점차 낮아지게 됩니다. 난이도를 똑같은 난이도를 선택을 하면 어머님들께서 끝내야 되는 기간을 본인들 스스로들이 연장해 버리시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애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못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교수법,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인내력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여기는 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실 때 문제집과 같은 복잡한 이 글이 많은 텍스트의 책을 5세, 6세한테 주면 공부하기가 버거운 게 아니라 공부하기가 싫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어떤 구체화되어져 있는 사물, 즉 교구를 갖다 사용해서 빠르게 이 수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과 친숙해지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양적 개념에 대한 부분을 익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수 크기 비교를 갖다가 할 수 있으면 정말 수 배우는 게 정말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수 배우는 게 빨라지면 요새 애들은요, 지금 현재 5세, 6세 지금 똑똑합니다. 근데 왜 똑똑하냐면, 네? 저희 여기만? 아니에요. 하베르만에만 똑똑한 애들은 아니에요. 5세 전반적으로, 6세 전반적으로 애들 다 똑똑해요. 만약에 어머님 자녀분이 지금 이제, 내 아이는, 똑똑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머님, 아직은, 네, 단정 짓지 마세요. 어차피 초등학교 들어가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요, 똑같은 출발 라인에 또 서요. 네, 그래서 그때 출발 라인에 설 때까지는 어머님이 지금 아이를 지도하고 계시는 그 교수 방법, 또는 교육 방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옳다, 이게 틀리다, 이런 판단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나중에 가게 되면 목표점이 똑같으면 그 학년이 됐을 때 그 부분에서 또 출발점이 또 같아지게 돼요. 단지 그 부분에 대한 거에서 내가 언제 시작했느냐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걸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내공이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친구들 활동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친구들이 이제 중요한 시기이고, 사실 친구들과 어울려서 뛰어놀 수 있는 시기가 지금 5세, 6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린 유아들의 사회활동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게끔 됩니다. 어머님들께서 이제 그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챙겨주시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 반의 인원에 맞게끔 간식을 챙겨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한 걸 그냥 나눠주는 것보다 그 부분에 대한 수적인 개념, 분수적인 개념들에 대한 부분들을 살포시 이렇게 한번 넌지시 해주면 처음에는 못 알아듣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따라해보면 그 충분히 익힐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 수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 생활상에서 쓰는 것들을 자꾸 해보시면 아이들의 수는 어머님들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금방 익히실 거예요. 이 계단 어머님, 제가 한 재밌는 어머님의 말씀을 잠깐 이렇게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살짝 거기다 얹어드리면, 어머님이 아침에 1층부터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7층까지의 계단을 갖다가 올라가신대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아이가 6세인데요.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그 아침에 운동을 갖다 하는데, 물론 6세한테는 좀 고단하죠. 근데 그 아이랑 좀 천천히, 엄마의 걸음이 아니라 아이의 걸음으로 좀 천천히 올라가면서 숫자를 갖다가 센대요.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숫자를 세다가 100까지 세야 되는데 중간에 까먹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1층으로 또 내려와요. 그러니까 1층부터 만약에 50까지 셌는데 51을 까먹었어요. 그러면 또 다시 내려와서 1부터 다시 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두 번, 세 번은 이제 그 애가 이게 포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네 번째 되는 때 얘가 갑자기 51을 넘어가더니 그냥 100까지 세더랍니다. 이거는 근데 그 아이한테 그때 너 왜 수업 못 세? 아유, 아까 가르쳐줬잖아 100. 정말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셨대요. 어머님, 이게 정말 어머님들은 내가 그랬나? 나는 안 했는데 이렇게 하시겠지만 어느 순간에 그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우리는 어른이고 어른으로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되는 건데, 애들은 아직 아니거든요. 여물지도 않았는데 얘네들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그 4번의 회차를 갖다가 기다려줬던 어머님의 인내가 그 4번만으로 100까지 셀 수 있는 이 수학적인 부분에 아이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높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적 개념도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더래요. 왜? 1번은 100이 높잖아요. 그리고 힘들더래요. 그러니까 그 100이라는 숫자의 크기, 무게를 몸으로 체득한 사례라고 해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좀 웃으시면서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참고해두세요. 내일부터 또 계단 오르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아도 과학을 갖다가 해요 하는데, 사실은
과학을 갖다가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수학적인 부분에 교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그 5세, 6세 애들이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5세, 6세가 제가 한번 이렇게 실험을 갖다가 시켜봤는데 그 실험을 갖다가 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거를 갖다가 뭐 방법적인 거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네, 이렇게 뚝딱뚝딱뚝딱 하더니 네, 완료를 갖다가 하는 모습들을 최근에 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가르치고 있었던 그 아이들의 경우에도 실험을 갖다가 같은 1시간 내에 1개를 갖다가 소화하는 게 아니라 2개를 갖다가 소화를 해야 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6세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런 과학을 갖다가 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실험을 꼭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그거 왜 그런 거야? 그 왜 그럴까? 왜? 라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꼭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학은 수학에 있어서 정말 친구와 같은 존재인데요. 왜 친구와 같은 존재냐면 수학은 논리적인 사고력이잖아요. 근데 과학은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예요. 이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소설책에 대한 경우로 우리가 비유하면 소설책에 A라는 주인공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전개된 책이 바로 나옵니다. 근데 그 A가 책 속에서 했던 그 행동들을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할 건가? 내가 만약에 그 책의 주인공이면 그 책을 어떻게 스토리를 끌고 가서 끝맺음을 낼 건가?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갖다 제시하는 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이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하나하나를 찝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단계면요. 내용적으로 그거에 대한 이 스토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교육청 영재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문답으로 묻고 학생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상황 설정을 해서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정답을 갖다가 본인 스스로의 능력으로 찾도록 해놓은 문제들이 나와요. 어머니들께서 이런 아이들이 정답을 갖다가 알려주는 게임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수학적인 부분이지만 그 정답을 갖다가 우리가 찾아가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 과학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적인 능력에 대한 베이스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넓혀주는 것, 그게 바로 과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감에 대한 활용, 아까 손동작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오감에 대한 활용을 갖다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얼음이나 또는 우리가 식물 키우기나 또는 그림자에 대한 여러 가지 모양들을 갖다 만들면서 우리가 그 모양을 만들려고 우리가 하는 그 노력 그리고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 이 창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이가 공부를 할 때 도대체 어떤 환경이 제일 최적일까? 어머님, 이거는요 5세, 6세, 7세, 8세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다 똑같아요. 이거는 정말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스펙트럼이 넓어요. 학년에 대한 스펙트럼이. 지금 제가 하베르만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는 5세, 6세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을 가르치면서 초등, 중등, 고등까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학습 스펙트럼 자체는 모든 학년군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걸 하다가 보니 제가 한 가지가 딱 생기더라고요. 뭐가 생기냐면 아이들을 학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융합해줘야 될 때 그 융합력에 대한 부분들의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융합력에 대한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어느 순간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대면 학습적인 속도가 빨라지는 것들을 선생님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적절한 타이밍에 그 학습적인 도구를 적용하면 학습이 성장합니다. 근데 그 성장하면 당연히 누가 즐거워할까요? 어머님이요? 아니에요. 어머님보다도 학습을 하고 있는 애들이 정말 수업 시간이요. 이런 표현을 갖다가 쓰게끔 돼요. 어머님, 수업 시간에 저희들도 강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다른 말 필요 없고요. 이 단어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그 수업이 잘 됐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라도 5세, 6세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게 그랬구나라는 이 소리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단어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가 그 이상을 갖다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성취감을 갖다가 맛볼 수 있는 수업인지를 꼭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성취감을 맛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존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 나 할 수 있어, 엄마 나 못하지 않아, 나 잘할 수 있어 라는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이 성공을 갖다 했을 때는 달란트, 즉 도장 찍어주기나 아니면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그 스티커 같은 것들을 붙여주어서 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그 부모님의 태도인데요. 보통의 부모님들은 다 이걸 말씀하시더라고요. 틀려도 괜찮아. 네,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건 중요한데 관심이 가끔가다 끊어질 때가 있어요. 어머니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 자녀가 물론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머님들이 그 학원에 데려다 주시면서 자녀가 딱 학원에 들어가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나오시는 경우 있죠. 네,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차 빼는 시간 빨리 나가야 되고 주차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애가 학원에 들어가 보니까 약간의 좀 해방감 같은 걸 느끼고 싶어서 빨리 나가시는데 조금 30초만 좀 기다렸다 나가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의 그 행동과 태도를 엄마가 보고 있다, 아빠가 보고 있다 이 느낌을 갖다가 주는 게 정말 학습적인 안정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부모님들의 태도에서 우리가 관심에 대한 지속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켜보시는 것. 그리고 틀려도 괜찮아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머니 죄송하지만 어머님들이 쓰시는 그 나이 연령대는 5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인 것 같아요. 애들이 연산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 틀려도 괜찮아는 어머님들이 스스로가 다 닫아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열어두시면 틀렸지만 괜찮아가 아니라 틀렸네. 근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해보면 어때? 표현을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는데 괜찮아가 아니라 틀렸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 라고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좀 유도를 해주시게 되면 아이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결국은 해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쇼츠나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그 미디어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한 가지 놓치시면 되는 게 있습니다. 어릴 때 미디어적인 요소는 물론 나쁜 것도 있겠지만 미디어적인 건 시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쓰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가 그냥 농담처럼 딱 던지면 한 100배는 빠를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 유튜브를 보여달라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에서 학습용으로 만들어 놓은 애니메이션들이 있습니다. 근데 학습용으로 만들어 놓은 애니메이션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어머님들의 자녀들에게 같이 틀어놓고 그 부분에 대한 걸 같이 한번 지켜보세요. 영상의 길이가 보통은 5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큰 시간이 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통해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수학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 설명할 때 피노키오의 이 코의 길이가 짧아지고 코의 길이가 길어지는 부분에 대한 영상을 통해서 길이의 개념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익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길이에 대한 부분들의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이게 교육적인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머니들께서 좀 보시고 만약에 그게 못 찾겠다 이러시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어디에 그런 거 많이 있는지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질문을 갖다 받으면 질문 받는 내용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십니다. 한글 도대체 언제 하냐? 뭐 한글을 해야 되는 게 언제 때가 있나요? 그냥 이제 공부를 갖다가 시작을 하면 이 모든 책들, 모든 문제집들이 다 한글로 되어져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한글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이 실제 여기는 이 부분에서 한글은 뭐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딱 한 가지는 글자에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글자를 갖다가 좀 써보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뭐 사실 한글 강조하지 않아도 애들이 알아서 씁니다. 근데 이 본인이 관심이 없는 경우에는 한글 가르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예, 그리고 또 어머님 이게 한글이 안 될 때 어머님들 쓰시는 방법 있잖아요. 자기 이름 쓰기. 네, 그래서 좋아하는 과자 이름 쓰기. 네, 그래서 한 부모님 집에 제가 센터메에서 이제 어머님이 사진 찍은 걸 보여주셨는데 센터메에 있는 부모님은 아이 방에다가요 과자 있잖아요. 과자 포장지. 그 과자 포장지에 글자들을 다 오려서 붙여놨어요. 근데 오려서 붙여놓고 그거를 아이가 이제 읽고 자기가 먹고 싶은 과자가 있으면 그걸 써서 어머님한테 제출하고 네, 했더라고요. 그래서 잘 써요. 네, 그런 노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에 어떤 기준이 이제 필요한데 요새는 초등학교 이제 입학을 하면서 학교에서 한글을 익혀올 거를 요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글을 못하는 아이 같은 경우는 학교 가면 못하는 애가 돼버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한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제 입학하는 3월달 첫날부터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주어진 것들을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기록하는 것들을 조금씩 틀리더라도 매번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어른이지만 기록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스케줄을 잡잖아요. 스케줄을 갖다 보면 계획을 하게 되고 그 다음번에 일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글을 쓰다 보면 기록에서 남은 것들을 아이들이 보고 그걸 갖다 통해서 자신이 또 다음번에 익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초등학교 입학 전인 5세, 6세, 7세의 아이들에게는 기록물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억지로 한글 시키려고 하다가 보면 튕겨나가죠. 그리고 또 하나 영어를 갖다가 더 빨리 익힌 친구들은 한글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영어가 이제 좀 더딘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조금 이제 그 부분에서 수학과 과학 쪽에 좀 더 일찍 접근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또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제 한글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독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가 되면 한글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바로 책 읽기를 해주시면 더 아이들이 이게 공부를 이어나가는 게 좀 쉬워요. 근데 그 책을 갖다가 사주실 때요, 여기 그림만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만 있는 책들이 있는 것보다는 텍스트화 되어져 있는 책들을 갖다가 사주시는 게 훨씬 이롭습니다. 어릴 때는 5세, 6세들은 이제 잡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관심도가 적기 때문에 또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보는 과학소리라는 잡지를 갖다 사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전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림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옛날 쓰던 두꺼운 동화책 같은 것들을 읽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책 한 권을 정말 좋아하는 책을 갖다가 해서 옆에 끼고 다니면서 그 책을 갖다가 달달달달 외울 수 있을 정도까지 그 책을 읽어보는 습관을 갖다가 들여주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쨌든 간에 모든 선생님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말하는 걸 이해하고 근데 문제를 갖다 이해해서 자기 걸로 체득화시키고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결국은 이 어휘력이에요. 그래서 어휘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글하고 우리가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쓰는 것을 통해서 언어 감수성에 대한 부분들을 익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사고력 수학은 이제 하베르만이기 때문에 자, 하베르만 이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 시작하면 좋은가? 사실 하베르만을 제가 선택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5세라고 하는 이 부분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 어디가 그런 교재를 우리가 준비를 했을까 찾다가 하베르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았어요. 여기 대체에서 이제 올림피아드 교육의 과학 이제 원장으로 이제 있다가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하베르라는 걸 처음 알게 됐는데 그때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가르칠 수 있는 학년의 계층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하베르를 조금씩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어린 친구들이 이제 쓸 수 있는 교재를 갖다가 개발을 했고 그 교재를 갖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그 연구원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올림피아드 교육에서 만든 이 교재 자체를 갖다 선택하게 된 가장 큰 배경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그 회사에서 만든 책이다 보니까 책을 갖다가 허투루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근데 지금 5세, 6세 가르치는 학원들의 대부분들은 어떠냐면 다 자체 교재를 쓰거나 시종 교재를 갖다 쓰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재의 연관성, 연계성이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베는 5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수학을 초등학교 3학년까지, 좀 빠르면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 들으면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연산을 다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력 수학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접할 때는 양적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5세, 6세, 7세가 하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5세, 6세 자체에 대해서 그 사고력 수학을 갖다 접할 때는 즐거운 놀이 수학처럼 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고력 수학을 우리가 잘못 접하게 되면 문제 자체를 갖다 어려운 걸 꼭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지고, 그 다음에 이걸 조립해보고, 그 다음에 붙여보고, 그 다음에 자꾸 색깔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구분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고력 수학의 본질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연산 유지 자체에 대한 반복을 갖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들에 대한 부분들의 교구를 갖다 써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 보드게임 자체나 또는 블록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해보면서 내가 빠르게 수를 익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구를 갖다가 써가지고 어떤 초등학교 연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올라운드로 다 끝내는 것도 틀린 교육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사고력 수학에 우리가 가끔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게 정답을 이렇게 빨리 못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고력 수학은 어머님 사고하는 힘을 길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내 아이가 10초 만에 답을 못 말해도요. 그걸 풀이해서 1분 만에 또는 1시간 만에 답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답으로 맞았으면 그게 더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고민을 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걔 머릿속에서는 몇백 번, 몇천 번의 풀이가 머릿속에서 이미 끝났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 답을 갖다가 우리가 찾는 부분에 대한 과정을 여러 갈래로 우리가 해보았기 때문에 아이가 생각하는 힘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길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가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갖다가 길러주는 이 수학 자체가 하베르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때까지 들으셨으니까 뜬금없이 퀴즈 하나 내볼까요? 자, 하베르만의 영재사고력. 하베르만은 영재사고력과 교과사고력이 있습니다. 영재사고력이라는 부분은 이 과정, 교과사고력이라는 부분은 하베스트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어머님, 자, 여기에 들어갈 이 글자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겠습니까? 자, 오늘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혹시 궁금한 점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직접 질문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댓글창에다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설명드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의 영상은 그 하베르 유튜브에도 올라가지만 여기 담당자 통해서 어머님들께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또 이렇게 파도타기처럼 해서 전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